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포럼 황영철입니다. 우리 미래교육포럼에서는 학부형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직한 이러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절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형님들은 절대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대평가 그러면 이게 하나 평가 이론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 이외에는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이러한 그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교육학 수어를 조금 덜 사용하면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절대평가를 내신 성적이란 말은 지금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뭐 학년말고사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걸 정규고사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뭐 학교 다니실 때 뭐 다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내신 성적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규고사입니다. 그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수하는 이런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수능 여기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 이것이 우리 지금 교육부 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절대평가가 과연 이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능에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가, 바람직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뭐냐? 절대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학생이든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면, 다시 말하면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게 잘 가르치면은, 또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주어진 학습 목표, 이게 절대평가 그러면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학습 목표입니다. 이 학습 목표에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누구든지 자기에게 알맞는 학습 방법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전제하에 나온 평가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 또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교육 이론에 아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는 교육 이론에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입시라든지 또는 선발에서 필요하죠. 서열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평가는 그것하고 다르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시나 선발에 바람직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수능은 어떻겠느냐. 자,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은 현행 입시제도로 보면은 선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수능 성적을 갖고, 또 수능 성적에 있어서의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 전형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평가는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학교에서 그 학습자에게 맞는 지도를 해 나가면은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결과는요, 부적 편포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이 부적 편포, 이것도 이제 아주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얘기일 겁니다. 이 상대평가는 정상분포 곡선을 나타냅니다. 못한 학생 조금, 잘하는 학생 조금, 중간 학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습니다. 못한 학생도 있고, 잘하는 학생도 있고, 중간 학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부적 편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못하는 학생이나 중간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을 절대평가로 본다. 그러면 기준을, 절대 목표를 90% 이상 성취도를 이렇게 본다 하면은 90% 이상 성취를 보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죠.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은 이런 그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특히 정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결국은 대학에서 어쩌겠습니까?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부담이 크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평가라는 것은요,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절대평가를 지금 현재 시행하는 수능을 9단계 절대평가, 이것을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모 대학 교수도 현행 실시하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9단계 이건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는 학습 목표, 중거 목표가 딱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합격, 달성하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 면허시험, 자격시험이에요.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 불합격만 있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시험, 합격, 불합격만 있습니다.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학습 목표 달성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지 그거를 단계별로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계별이라는 말은 이런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같으면요,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학습을 성공해야 2단계를 학습할 수 있고, 2단계를 성공해야 3단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1단계 학습을 성공을 못하고 거기서 결손이 생기는데 다시 2단계 학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결손이 누적됩니다. 그것보다 그러면 누적적 결손이라고 그래요. 결손이란 말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적적 결손이 계속이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 다른 그래서 영포자 그런 말은 없죠. 지금 그런 표현 없습니다. 영포자, 국포자 이런 건 없는데 수포자란 말은 많이 나와요. 왜 수포자가 나오냐?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수학과 같은 교과에서 필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절대평가가 나오게 된 그 근본은 이 가네의 위계적 학습 이론에서도 나옵니다. 또 브루너의 그 학습 이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가네의 위계적 학습 이론을 보면은 가네는 그랬습니다. 그분은 1단계 전단계 학습을 성공해야만이 후단계 학습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전단계 학습을 실패하면 후단계 학습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같은 이런 교과, 또 절대평가는요, 학습 범위가 좁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절대평가라는 것은 학습 과제 분석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학습 목표를 잘 추출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목표가 기준 아닙니까? 목표. 그래가지고 학습 목표를 또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술하는 방법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평가에서 진술하는 학습 목표는 행동적 용어로 진술한다. 두 사람 이상이 보아서 똑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술한다. 행위동사를 사용한다. 이제 좀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 있게 이렇게 학생들의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목표를 제시해요. 그리고 수업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목표가 어렵든지 쉽든지 모든 학생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그 목표를 중거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상대평가는 그것이 아니죠. 상대평가는 난이도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학습 목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시험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부적 편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다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요. 앞으로 지금 영어하고 한국사를 절대평가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지금 검정교과서, 영어 검정교과서가 지금 여러 권 있을 겁니다. 아마 10권 이상 있을 겁니다. 그 검정교과서에서 공통된 학습 과제를 분석해 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분석해 낸 다음에 거기에서 학습 목표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진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습 범위가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엄청난 범위입니다. 여기에 학습 목표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 개, 수백 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갖다가, 목표를 또 다시 진술해야 됩니다. 추출해가지고 다시 목표를 진술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학습 범위가 넓고 학습 목표가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목표를 추출해 시험을 볼 것인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절대평가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이 학습 범위가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학을 보면은 1단계, 1차 방정식, 그러면 1차 방정식은 학습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래서 학습 범위가 좁고 단계가 이렇게 유계적으로 있을 때 그때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대평가 교과는 수학과학입니다. 유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때는 가장 기본이 된 학습 아닙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내용입니다. 이건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를 수능에다 적용한다는 것. 이것은 예를 들면은 9단계를 4단계로 한다? 대학교 같이 A, B, C 이렇게 A학점, B학점, C학점 이런 데로 한다?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하려면은 아마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에다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건 저는 그걸 보면서요. 좀 더, 우리 교육부에서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도 하고, 또 생각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에는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다. 왜냐? 현재 입시 제도하에서는 수능이 입시와 선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을 내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학년말고사, 학기말고사 이거 아닙니까? 정규고사. 이 정규고사를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하면 총합평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진단평가, 형상평가, 총합평가 이제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평가를. 그러면 총합평가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시 하면 내신 성적은 뭐냐? 총합평가는 뭐냐? 왜 하느냐? 이것은 학생들이 어느 기간 동안 학습을 하고 나서 그 학습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성적이 몇 점 정도 나오는가. 이제 그것도 조금 그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성적의 개념이 다릅니다. 상대평가에서는요, 예를 들면 수학이 70점, 영어가 80점 맞았다 하면은, 수학보다 영어를 잘한다. 이 평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평균을 따져야 되고 또 거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교과는 평균이 낮을 수 있고, 낮은 데서 성적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교과는 평균이 높은 데서 성적이 또 낮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아시다시피 대개 성적표를 보시면요, 소점 나옵니다. 학생의 득점, 실제로 시험 본 점수요.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반드시 요즘에는 뭐냐, 표준 편차가 들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들어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애가 수학이 예를 들면 80점, 영어가 70점 그러면 수학이 80점이니까 영어보다 더 잘한다? 이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이걸 계산해 본다. 이게 바로 표준 점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 하는 방법이 T점수라고 하든지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T점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시 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영어를 수학보다 영어를 잘한다, 우리 애가. 이런 결론이 나. 이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은 이렇게 통계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를 하면 그거 없어요. 왜냐? 절대평가는 성취도입니다. 몇 프로 성취냐예요. 점수가 아닙니다. 이게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면 성취도 퍼센티지를 갖다가 가감성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교육학 이론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에서는요, 우리 애기가 수학을 90% 이상 성취했다. 90%. 영어를 80% 성취했다. 그러면 바로 수학을 영어보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을 예를 들면 90% 이상 성취하면 목표 달성이다. 영어는 80% 이상 성취하면 목표 달성이다. 그럼 목표 달성으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지 그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평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 총합평가. 총합평가는 예를 들면 절대평가를 하게 하더라도 먼저 성적은 성적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절대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점, 장점은 뭐냐면요,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요. 절대평가는. 왜냐? 목표를 딱 두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결손 아닙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어떤 교과목에 어떤 학습 내용에 이 학생이 우리 애가 결손이 있는가, 이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학습 결손을 알게 되고, 또 시험을 봄으로써 앞으로의 학습의 성공률을 또 성공적인 어떤 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성공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특히 상대보다는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어떤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절대평가에는 비교가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총합평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하고 이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옆 친구라든지 또는 반에서의 나의 성적의 위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일반 영어를 보면 일반 영어하고 이반 영어하고 영어 성적이 어디가 더 낫냐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외발적 동기 유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발적 동기 유발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좀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어요. 자극을 줘요, 자극을. 근데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에 절대 평가를 도입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방금 그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교조 성향 교육감이나 지금 아마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 필요 없다. 총합평가 원래 특성이 있기는 있다마는 그 서열 낼 필요 없다. 서열을 안 내는 게 좋다. 차라리 그냥 절대평가 성적 나온 걸로 그걸로 끝내자. 학습 목표 달성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보면은 제가 또 얘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가르친 애들이 또는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얼마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교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없앤 건 아니고 표지 평가로 바꾸기는 바꿨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우리 자녀들의 성적을 학급에서도 비교를 못하고 학교에서도 비교를 못하고 시도 간에도 비교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참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저도 옛날에 그 교직 생활하고 학생들 지도해 봤습니다만은 내가 가르친 애가 진짜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한번 최고 수준으로 올려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그런 어떤 열성을 가지고 얘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절대평가를 내신 성적에다 이렇게 도입한다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장점이 많습니다. 절대평가 장점 많습니다. 얘들의 어떤 그 부담감도 좀 적어지고, 뭐랄까요, 정신적인 이러한 그 안정감도 갖게 되고, 또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수업 방법도 협동학습이나 토론학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상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절대평가가 좀 더 그쪽으로 가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내신 성적에다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교육부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할 것은, 고교 학점제. 저는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럼 학점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점수를 따면은 이건 학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그것이 절대평가다. 절대 목표, 학습 목표다.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평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제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라든지 선발의 의미,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 이런 때는 절대평가는 곤란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시험 성적을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절대평가로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신뢰성을 잃어요. 그 믿음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뽑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장단점이 있고, 또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발달적 교육관의 입각에서 볼 때는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상대평가는 또 상대평가대로 입시나 이런 그 선발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 과제가 좁고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학습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요, 학습 결손이 생겨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포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우리 그 학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고, 상대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입시와 선발, 절대평가는 학습 목표 달성도를 알아가지고 다음 학습에 성공적인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학습의 결손을 알아가지고 보충시킬 수 있고, 선생님이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결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은, 저는 절대평가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 차라리 수능을 절대평가를 해서 무력화시켜본다?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능 절대평가를 해버리면은 수능에 의해서 뽑는 정시가, 수능이 무료가 아니라 정시가 사라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시를, 수능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수능을, 자격고사로 해보면 어쩌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절대평가 도입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또 학교 내신 성적, 이것은 절대평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가미한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한번 좀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 형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애가 어느 위치에 있다. 지금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절대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학부모 형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좀 절대평가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